침묵의 살인자. 의사들이 혈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피떡이라고도 하죠. 혈관 안에서 피가 엉겨붙어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게 뇌로 가면은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은 심근경색. 무서운 건 이겁니다. 70% 막혀도 안 아픕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송긋 저림, 다리 냉감, 단어가 안 떠오르는 느낌. 이게 피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음식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정수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처음 제 외래에 오셨을 때가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다리가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딱히 아픈 건 아니라고,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 135에 85, 경계성 고혈압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10,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약을 드셔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권유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안심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별거 아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마다 수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2년째 혈압약, 3년째 당뇨약, 5년째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는데 혈관벽이 정상의 2배 가까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피도 끈적끈적해져 있었습니다. 물처럼 흘러야 할 피가 조청처럼 걸쭉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여전히 별로 아픈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은 국밥이나 찌개,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 삶은 평온한데 혈관만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식습관 바꾸셔야 한다고. 하지만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7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안 아프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70%까지 막혀도 아무런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말씀을 못 하시고 오른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세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혈전이 그날 아침 터진 겁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로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작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안 아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바로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손발 저림, 다리가 차갑고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혈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8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저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 풀리는 느낌,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겨울만 되면은 손끝 발끝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차가운 분들,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원래 손발이 찬 체질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반복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까지 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손끝과 발끝부터 저림이 시작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두 번째, 밤에 심해지는 다리 통증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종아리가 욱신거리고 쥐가 나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이건 하지정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머리가 무겁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에서 바로 안 나올 때 있으시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 어제 뭘 먹었는지 바로 생각이 안 나고 방에 들어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까먹고, 가끔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이 부쩍 잦아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리 부종과 양말 자국입니다. 저녁 때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한참이 지나도 안 없어지시는 분들, 신발이 저녁만 되면 꽉 끼는 느낌,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면은 발이 퉁퉁 붓는 느낌, 이거는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붓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이 안 되면은 피가 다리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혈전이 정맥을 막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쪽 다리만 아프고 붉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쪽 다리가 다 아픈 게 아니라 한쪽만 유독 붓고 만지면 따뜻하고 붉은 기가 도는 경우, 신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 깊숙한 정맥에 피떡이 생긴 겁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 싶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여섯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증상입니다. 5분, 10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 이걸 간헐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다리 동맥이 좁아져서 걸을 때 필요한 만큼의 피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올라앉은 것 같은 느낌, 왼쪽 어깨나 턱까지 뻐근함이 느껴지는 경우, 이거는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계단 오를 때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쉬면 없어진다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졸중의 직접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한쪽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말이 꼬이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혈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 혈액순환제 먹고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만 드신다고 혈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만으로는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제나 은행잎 추출물은 피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이거나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해주지는 못합니다. 배수구가 막혀가고 있는데 물을 세게 틀어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구 안에 낀 찌꺼기를 빼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신 분들, 저 약 잘 먹고 있어요 하시면서 식습관은 전혀 안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의 혈관 상태는 1년 후 다시 봐도 제자리거나 오히려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약도 드시면서 식습관을 함께 바꾸신 분들, 특히 제가 권유드린 한 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 이분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관 벽 두께가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심지어 얇아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2023년 대한순환계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혈전 고위험군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과 약물 치료에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 1년 후 혈전 개선율을 비교했더니 식이요법 병행군이 43% 더 높았습니다. 43%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약은 보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유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려면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어야 합니다. EPA는 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조금씩 녹여내는 역할도 합니다. 막힌 수도관에 천연 세제를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약품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흘려보내면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일본 토야마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 18,645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EPA를 복용한 그룹 9,326명, 복용하지 않은 그룹 9,319명, 5년 후 뇌졸중 재발률을 비교했습니다. EPA 복용군은 6.8%, 비복용군은 10.5%, 같은 조건에서 EPA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재발률이 35% 이상 낮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정수 선생님,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하신 후 제가 가장 먼저 권유드린 것도 등푸른 생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교수님, 생선 먹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약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다고요. 석 달 후 검사를 했습니다. 혈소판 응집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교수님, 이게 생선 때문인가요? 약은 똑같이 먹었는데. 네. 약만 드셨을 때는 제자리였던 수치가 등푸른 생선을 함께 드시니까 달라진 겁니다. 왜 석 달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혈소판의 수명 때문입니다. 혈소판은 7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빠르게 혈액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새로 만들어지는 혈소판이 처음부터 건강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석 달이면 눈에 보이는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반마리, 꽁치 1마리 정도입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등어가 가장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꽁치와 정어리도 좋습니다. 연어는 EPA 함량이 높지만 가격이 부담되실 수 있으니 고등어나 꽁치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이나 꽁치 통조림도 오메가3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을 늦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응고 시간이 18% 증가했습니다. 피가 굳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혈전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루에 마늘 두세 쪽이면 충분합니다. 익혀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3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가열해도 퀘르세틴이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볶음이나 국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항염 작용과 항혈전 작용을 합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시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은행잎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묽게 만들어서 흐름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천연 살리실산도 들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경로로 혈전을 억제합니다. 마늘은 응고 시간을 늦추고, 양파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강황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은행잎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토마토는 혈관을 보호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이 음식들을 드시면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혈관을 지키는 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 등푸른 생선과 레몬입니다. 고등어 구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비린내 잡으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25%까지 증가합니다. 고등어 굽고 나서 레몬 한 조각 짜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궁합,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까지 증가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센 불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올리브 오일은 이 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센 불에 오래 두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약불에서 1분 정도만 가볍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볶지 않고 그냥 뿌려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궁합,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둘은
같은 백합과 식물입니다. 둘 다 황화합물이 풍부한데 함께 조리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항혈전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볶음 요리 하실 때 마늘과 양파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음식에서는 늘 같이 쓰시니까 따로 신경 쓰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리하면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센 불에 오래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마늘의 알리신도 고온에서 파괴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그나마 열에 강한 편이지만은 너무 오래 익히면은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리 원칙은 이겁니다. 중약불, 짧게, 마지막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생선은 센 불에 빠르게 굽기보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요리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거의 다 됐을 때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향도 더 살고 영양소 파괴도 줄어듭니다. 볶음 요리는 오래 볶지 마시고 살짝 숨만 죽이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셔도 같은 재료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통풍이 있으신 분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시고 한 번에 100g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통풍 발작이 있는 기간에는 등푸른 생선을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등푸른 생선과 술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퓨린 성분 때문에 요산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혈관 막히는 걸 막으려다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 소주 한 잔, 익숙한 조합이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마늘과 양파는 자극이 강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생으로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마늘은 하루 2~3쪽, 양파는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은행잎 추출물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강황의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거나 담낭염을 앓으셨던 분은 강황을 많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카레를 좋아하셔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증상이 있으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은 채소 볶음이나 카레처럼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함께 먹으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조합입니다. 양파는 혈관에 좋은 음식이지만 단 음료나 단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당분이 혈당을 확 올려버리면은 양파가 가진 혈관 보호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식혜나 수정과 약과 같은 단 음식을 바로 이어서 드시면은 좋은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토마토는 오이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해 버립니다. 토마토는 오이보다 올리브 오일이나 치즈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 문화입니다. 찌개, 탕국, 우리는 국물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든든하죠. 하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전이 생기기 더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마늘, 양파를 챙겨 드셔도 국물을 말아 드시면서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시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국물은 반 이상 남기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히, 자주, 꾸준히, 이 세 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박정수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진 게 아닙니다. 석 달 동안 매일 꾸준히 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3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12년에서 14년 더 길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질환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수 선생님을 10년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병은 증상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터진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멈추는 게 100배 낫습니다. 쓰러진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국물은 반만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을 챙겨 먹습니다. 저녁에는 토마토 하나를 꼭 먹습니다. 진료실에서 쓰러진 후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 걱정하시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